예, 안녕하세요. 이제 기초강좌 부동산학개론 제5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그 5강의 내용 그 주제 중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기초강의 수업을 뭐 짧게 하고 있는데요. 그 기초강의 수업 중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제4강에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를 이제 출제를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식으로 그 예시를 들어보고서 이제 마무리 졌는데요. 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6번에 그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 해당 재화 가격 말고 다른 요소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 수요량이 변한 거를 지금 보신 것처럼 곡선 자체가 이제 우측으로 이동하고 이게 증가하고 좌측 이동해서 나타나는 게 즉 수요의 변화라 그랬어요. 즉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가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곡선 자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는 논리가 이제 주제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수요의 변화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요인이죠. 이 수요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수요 변화 요인은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이제 가장 뭐 기초적으로 이제 제시해주는 5개의 지문 중에 내용도 있지만은 정답으로 체크하는 결정적인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 이제 책의 밑에 보면 소득을 먼저 들고 있거든요. 보통 수요 변화 요소 중에 이 소득은 이제 구매력과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요거는 이제 수요만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는 겁니다. 수요만 영향. 그래서 소득이 변했다라고 이제 나중 다른 주제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공급을 움직이게 만들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은 수요만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고 그 소득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재화를 구분하게 됩니다. 소득을 증가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소득이 증가되면은 어떤 물건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가 증가. 그럼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도 증가했다. 이거는 소득의 방향과 수요량의 방향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정상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정상제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비자 갑돌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을 현재 소득 수준에서는 구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은 내 저 물건을 꼭 구매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그 물건은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말 그대로 정상적인 물건이다. 그래서 정상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물건은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더니 수요가 감소하는 물건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런 재화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열등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제하고 열등제를 구분할 때는 항상 독립 변수가 뭐가 제시하는 거냐면 소득이 제시해 주는 거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소종료 할 정도예요. 근데 소득이 늘어났는데 왜 그 수요가 오히려 줄어듭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재 소득 수준에서 내가 이용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현재 소득에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은 난 이거를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소형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큰 차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소득이 늘어날 때 큰 차로 옮겨가면은 소형차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수요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소형차는 열등제가 되고 수요가 줄었으니까 소득 늘었은 거에 대해서 대형차는 이제 정상제가 되는 거죠. 적은 평수에 살다가 큰 평수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이용하겠다. 현재 불편해서 현재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돈 많이 벌면은 나는 다른 쪽 옮겨가겠다라고 할 때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소형 평수 주택은 열등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하고 열등을 구분할 때 항상 원인이 소득이고요. 정상은 소득의 방향과 수요량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그래서 증가로 예를 들었지만 증가, 감소한 경우는 마찬가지야. 증가,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소득 감소, 수요 감소. 이렇게 하면은 정상되고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소득 감소, 수요 증가 이런 경우를 열등제다라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수요의 변화 요소 중에 이게 에이스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에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수요의 변화 요소 중에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가 반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가 변했다. 그럼 이 두 재화는 무관한 재화가 아니에요. 그럼 두 재화는 무슨 재화다? 서로 관련이 있는 재화. 그래서 이 관련성이 있는 재화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유명한 대체재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대체재 부분이 대체재 보완제가 기초 강의의 두 가지 큰 주제 중에 이제 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제시해줘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식으로만 딱 문제를 제시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보기 중에 이제 내용상으로 잡히듯이 그럼 보기는 다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에 미치는 거냐면은 문제 타이틀에 나와 있는 해당 재화 있어요. 해당 재화 수요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요 재화하고 요 재화는 서로 무관한 재화는 아니고요. 또 동일 재화는 아니죠. 다른 재화야. 다른 재화인데 무관한 재화가 아니라 서로 무슨 관계 있는 재화다? 대체 관계 있는 재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결과적으로 해당 재화 수요는 증가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내용이 잡혀요. 이 부분이 올해 이제 29회 때 그 수요연구 문제 중에 정답 체크,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 변화를 물어봤을 때 정답 체크가 요 자체가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이걸로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 그럼 대체재가 뭐냐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대체재를 이제 X재하고 Y재를 대체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대체재라는 뜻은 표현이 이제 이런 뜻입니다. 대체 관계. 대체 관계란 말이 이제 경쟁 관계를 말하거든요. 이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를 우리가 줄여서 대체재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목적은 본인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소비자들의 목적이에요. 효용이란 말은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행위를 통한 만족감을 이제 말하거든요. 근데 X하고 Y가 대체재예요. 그러면 X재를 구매했을 때 만족감하고 Y재를 구매했을 때 만족감은 같은 물건이 됩니다. 이게 대체재야. 그래서 대체관계 있는 물건들은 보통 동질적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물건의 만족감이 같으면은 대체관계 있는 물건을 선택을 할 때 어느 걸 선택하냐? 둘 다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X로 소멸된 만족감과 Y로 소멸된 만족감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또는 Y를 선택하게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의 선택은 나머지 기각이 돼. 그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라면은 그럼 어차피 만족감 같으니까 이왕이면은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상대 가격이 저렴한 거, 싼 거를 이제 구매한다는 것이 이제 대체 관계에 있는 물건을 선택할 때의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흐름에 따라서 보시면 돼요. 부호로 이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P가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문제의 조건이 대체재 가격이 주어졌어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대체재 가격이 상승해서 이게 해당 재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재가 비싸졌으니까 비싸니 대체재 수요량 어떻게 될까? 얘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비싸니까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사면은 결과적으로 이 수요가 어디로 몰려오냐? 해당 재화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해당 재화 수요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체재 가격의 변화가 해당 재화 수요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거지만은 나중에 어떤 함정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 양끼리 되는 걸 판단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지금 이제 대체재 수요량과 해당 재화 수요량이 있죠. 결과적으로 대체 관계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를 보면은 양끼리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양끼리. 나중에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양끼리 항상 방향은 어떻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를 대량반 이렇게 얘기하죠. 양끼리는 대체재는 항상 반대 방향이다. 하나 선택은 나머지의 기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비싸졌네? 이건 안 사.
그럼 그 사람들이 해당자로 몰려오는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나왔던 29회 때 나왔던 걸 그대로 볼게요. 아파트하고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을 냈어요. 근데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이렇게 내면은 이거는 시험 보시는 분마다 다 느낌이 달라요. 이거를 대체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제라면 이렇게 조건으로 깔아줬어요. 그럼 저희들은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상에 제시된 조건에 맞춰서 지문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대체제라고 깔아줬는데 단독주택 가격이 1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 가격도 1억 원이야. 그럼 둘 다 대체제인데 가격도 똑같아. 그러면은 대체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물건이 만약에 가격도 똑같잖아요. 소비자들은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걸 질문해 드렸을 때 가격도 똑같다. 1억 똑같은 단독가 아파트가 있으면은 어느 거를 사실래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파트를 살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파트가 더 좋잖아요. 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면은 무조건 X가 돼요. 대체 관계에 있는 물건들은 선호 체계가 똑같은 물건을 말해요. 그래서 가격도 똑같은 대체제라 그러면은 어느 것이 더 좋고요. 어느 것이 더 나쁘고요. 어느 걸 더 좋아하고요. 어느 걸 싫어하고요. 이런 선호 체계가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대체 관계에 있는 물건들의 의사결정 기준은 무조건 상대적인 가격 차이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도 똑같은 두 개의 대체제가 있으면은 눈에 먼저 띄는 거를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선택의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어떤 경우냐? 가격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갔어요. 여기 밑으로 해야겠다. 1억 똑같았는데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어요. 만약에 1조로 상승했다 하면 가정해 보세요.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간 단독주택은 그 가격이 1조로 올라가는 순간에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게 비싸지니까 가격이 그대로인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인 면에서 싸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싸진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 것이고, 그러면 그 수요가 어디로 몰려온다? 아파트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가 됐어요. 그대로인데 지난달보다 보니까 수요량이 더 많아졌어. 늘어났어.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인데 왜 수요량이 늘어났을까라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아파트 자체 가격 문제가 아니라 대체 관계에 있던 단독주택가가 비싸지니까 단독주택 수요가 줄고 그 수요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아파트로 몰려오면서 얘가 수요량이 늘어난 거지. 근데 수요량이 늘어난 걸 어떻게 표현해요? 해당자와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요량이 늘어난 거는 결국 곡선 자체가 이렇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해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아파트랑 단독이 대체제라 그러면은 단독 가격이 비싸졌네, 단독 수요 줄었네, 해당자 주택 아파트 수요는 증가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9회 때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대체제라고 했어요. 단독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아파트 수요수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제에 대한 논리를 해석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만큼 내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이 보완제라는 게 있어요. 관련제화 중에. 보완이란 말은 부족한 걸 채워준다는 거죠. 보충해준다, 이런 뜻이야. 그럼 지문은 간단해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 이렇게만 내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미치는 과정이냐면은 이게 해당 재화죠. 해당 재화의 수요에 영향 미치는 거 말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얘는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럼 요 재화하고 요 재화는 무슨 관계다?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완제는 뭘까라는 거야. X제하고 Y제를 만약에 보완제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보완제라는 뜻은 말 그대로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 요거를 우리가 보완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의 효용을 채우고 싶어. 만족감을 100% 채우고 싶어요. 근데 소비자가 X제를 지금 소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X제를 소비를 완료시켰는데 이 행위가 끝나고 나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뭔가 좀 허전해요. 그래서 이 부족한 허전한 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되고요. X제 소비에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보충해 주는 재화. 이게 보완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Y제다. 그러면은 X제하고 Y제를 같이 소비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대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완 관계에 있는 물건은 공동으로 그래서 소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비가 일어난다는 말은 같이 소비가 늘든지 같이 소비가 줄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떡볶이를 드신 분들은 떡볶이만 이제 드셔가지고는 이게 만족감 채우지 않잖아요. 그럼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어묵도 드시고 그리고 튀김도 드시고 순대도 드시고 달걀도 드시고 마무리로 이제 입가심으로 아이스크림 드시고 이게 하나의 보완 관계 있는 물건들의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세트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물건들을 이제 포장마차 같은 데서는 물건을 팔 때 포장마차는 단종 상품이 많잖아요. 다양한 상품을 할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물건들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동 소비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흐름을 똑같이 보시면 돼. 이거를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비싸진 이 보완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요가 결국 어디에도 미치냐? 해당 재화 수요도 미쳐서 얘도 같이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재화가 서로 보완 관계 있는 재화다 그러면은 그 양의 변화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보완제끼리는요, 양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양비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양끼리 판단해야지 나중에 위험을 줄여요. 함정 문제가 나오는 거를. 그래서 그 보완제 가격이 이렇게 미치는 거지만은 요 사이에 존재하는 요거를 잘 단계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엄청 나중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동산 쪽에 예를 들기가 참 어려운데 술 좋아하시면 맥주하고요. 보완 관계 있는 게 치킨이다. 물론 이제 저처럼 맥주하고 치킨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이제 여기다가 보완제라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맥주 가격은 그대로 이제 1,000원인데 얼마인지는 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은 1,000원인데 치킨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었다. 그런데 이제 치킨 가격이 비싸진 거야. 10,000원짜리가 1조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치킨 가격이 비싸지니까 구매력 문제 생겨서 치킨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치킨 소비가 줄어드는 순간에 치킨과 보완 관계했던 맥주도 맥주 가격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맥주를 판매하신 사장님이 지난달에는 이만큼 팔렸는데 이번 달 보니까 맥주 판매량이 줄어들었어.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조사해 보니까 이 맥주하고 보완 관계했던 치킨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치킨 소비가 줄어서 어떻다? 맥주 소비도 같이 줄게 되는 거지. 그럼 가격은 유지된 상태에서 수요량이 준 것은 결국 어떻게 변한다?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해서 변한다. 그래서 이거를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럼 자동차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차 소비가 줄면은 자동차하고 보완 관계도 많은 물건의 소비가 줄어들어요. 자동차 안에 이제 인테리어하는 각종 부품도 수요가 같이 줄고 그리고 이제 휘발유 수요도 줄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면에서 하나의 보완 관계에 있는 물건들은 공동명체야.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도 대체 관계에 있는 물건 서로 라이벌이에요. 저 인간을 내가 이겨야지 내가 살아남는 거. 네가 죽냐 내가 사냐 이런 논리가 이제 보완 관계 대체 관계고 보완 관계는 공명체이니까 동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은 라인이기 때문에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라인. 그래서 무슨 라인. 그래서 위에 있는 라인에 위에 있는 이제 우두머리가 만약에 패배했다. 그러면은 그 대체 관계에서 패배했다. 그러면은 이 한쪽 보완 관계에서 어떤 그 라인은 전부 다 퇴출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대체제하고 보완제는 앞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 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강좌 짧은 시간 동안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테마 중에 하나가 이 대체제하고 보완제에 대한 논리고 절대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가정을 다 따지셔서 해석을 해야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는 것은 제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요즘에 이것도 종종 나오는데 해당자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예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 상승을 만약에 예상을 한다. 좀 가격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올라갈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되는 거죠. 예상이 되면 수요가 과연 어떻게 될까? 수요는 증가합니다.
왜냐 오르기 전에 미리 사겠지. 만약에 맥주 가격이 1,000원인데 이게 한 달 후에 맥주 가격 1,000원이 1조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오르기 전에 다 미리 사놔야 돼. 사재기 현상 그러잖아요. 이거를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물건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잖아요. 그럼 지금 사면 안 되잖아요. 사면 오히려 가격 떨어지면 손해보니까. 그래서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깐 여기 대표적인 것만 정리해 보면은 정상제하고 열등제라는 것이 나오는 것은 무조건 원인이 뭐죠? 소득이라는 거야. 방향을 가지고 잘 따지셔야 되고요. 그 대체제, 보완제가 나오는 것은 관련제입니다. 다른 제와 가격이야. 다른 제와 중에 대체제, 보완제라는 다른 제와 가격 변화가 해당 제와 수요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걸 따져보는 것이고, 그거는 예상 부분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 흐름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개념과 성격을 잡고, 그리고 이제 함수를 통해서 법칙을 도출했고, 법칙에서 곡선을 도출했고, 곡선을 통해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도출했고요. 그리고 수요 변화 요소를 대체제, 보완제를 핵심으로 해서 이런 논리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라고 방향만 잡아드렸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거 봤지만은 수요 쪽만 봤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려면은 본인들만 있어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굴 만나야 되냐? 그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 즉 공급자를 만나야 돼요. 그럼 공급자도 시장에 참여하기 전에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밑에 공급 이론을 잠깐 보는 겁니다. 근데 출제 문제가 수요 쪽이 한 70% 정도 이상으로 자주 나오고요. 공급을 서포트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적인 면은 수요적인 논리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공급적인 면은 이렇게 뭐가 좀 차이가 있는지 그것만 비교해 주시는 식으로 정리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수요에서 공부하셨던 목차 그대로 하시면 돼. 거기 보면 공급의 개념과 성격인데 이건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수요의 개념과 공급의 개념은 똑같고요. 수요와 공급의 성격도 계속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4강에서 말씀드릴 때 수요란 일정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량이라 그랬어. 그리고 구매하고자라서 사전적 개념이라 그랬고,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인데 욕망이 구매력이 동반된 욕망이라서 유효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공급도 똑같아. 공급도 소비 생산자들이죠. 공급은 생산자들 일정 기간. 그래서 이것도 공급도 유량이고 생산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적 개념이고, 생산하고자 하는 욕망인데 욕망 그냥 욕망이 아니라 생산 능력이 동반된 욕망이야. 이거를 그래서 유효 공급이라 그래요. 그리고 공급자들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 목적이다 보니까 최대로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 수량이 됩니다. 이렇게. 그 수요 공급은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수요에서 정리만 해주시면 공급은 건너뛰어도 돼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은 가볍게 이제 한번 그 수요에서 흐름대로 한번 잠깐 볼게요. 9페이지 내용 중에 그 기초 강의에서 그래도 뭐는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그 공급 법칙하고 공급 곡선의 모양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제 수요에서 했던 내용 흐름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함수란 걸 논했듯이 공급 함수를 논해요. 공급 함수. 먼저 요거를 이제 잡아야 되죠. 함수라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라 그랬다는 걸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종속변수가 있고요. 종속변 영향을 받는 거고 여기다 영향 주는 걸 독립변수다라고 이제 했었어요. 영향 주는 거, 영향 받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요 함수에서는 수요 함수에서 명칭에 해당되는 수요량이 종속 변수였듯이 우리는 종속 변수는 정해져 있어요. 공급량이 종속 변수야. 공급량 이렇게. 그래서 이제 특정 물건의 공급량의 변화가 시장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크기로 일어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공급 이론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특정 제어를 한번 해볼까요? 아파트를 한번 가정해볼까? 부동산이니까. 이 아파트가 이제 해당 재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급자들이 해당 재화라고 특정 물건을 제시했을 때 이 공급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급자들이 특정 물건 공을 결정할 때 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가라고 조사해 보니까 역시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이라는 거야.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가격이 이제 있을 것이고요. 해당 재화 가격. 그럼 이것만 영향 주느냐? 그렇지 않지. 수요하고 좀 다르게 영향 주는 게 있어요. 공급자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가격을 책정하려면은 그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 생산비가 들어가요. 생산비. 그래서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어떤 생산품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라 그래서 이거를 생산 요소라 그래요.
그 생산 요소를 구매할 때 지불되는 가격, 이거를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 생산 요소는 세 가지를 공부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토지, 노동, 자본을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산품을 만들 때 토지가 있어야 되냐, 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토지 가격이 들어가고 지대, 그리고 사람이 만드니까 노동비가 들어가,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줘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죠. 자본이 들어가. 그래서 이런 생산 요소를 구매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만들기 위해선 기술 수준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술 수준의 변화. 그리고 이제 다른 재화 가격도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요건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 그리고 이제 예상도 미치죠. 이거 말고 수요에서 했던 것처럼 공급과 연관되는 무수히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 무수히 많은 요소가 특정 물건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한꺼번에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해당 재화 가격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퉁친다 그랬죠. 퉁쳐가지고 이제 요거 나머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하자. 똑같아요. 지금 수요를 복습하는 겁니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근데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일단은 뭐 어떻다? 일단은 불변이라고 가정하자. 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일단은 불변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뭐만 변한다? 그렇지. 가격만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독립변수인 가격과 종속변수인 이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공급 법칙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지. 그래서 공급 법칙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공급 법칙은 이제 그래서 다른 요소는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단순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물건에 따른 반응하는 공급량이 있다. 그럼 가격이 만약에 상승한다. 다른 건 일정해. 공급량을 증가시키겠어요? 감소시켰어요? 당연히 증가시키겠지. 왜냐하면 다른 건 일정한데 생산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에 생산비가 5,000원인데 이 생산비 5,000원 들어서 만들어낸 물건의 가격이 10,000원이었었어요.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 20,000원, 30,000원 계속 올라가요. 그럼 생산비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가격과 생산비 차이가 이윤일 거 아니에요. 이윤을 더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메뚜기 탄천이라고 해서 이 돈 많이 버네. 그래서 생산량을 막 늘리고요. 경쟁업자도 막 들어와요. 시장에 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경쟁업자들. 그래서 시장의 공급량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공급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공급 법칙이야.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은 점점 이윤이 작아지다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생산을 중단하게 돼 있어요.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가격이 움직인 방향과 공급량이 움직인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그렇죠? 상승 증가 플러스 하락 감소 마이너스 만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을 움직인다는 것을 가격과 공급량과의 정의 관계라 그럽니다. 이 정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가격과 공급량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고 동일 방향 움직인다는 걸 수학적으로 비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공급 법칙이라는 겁니다. 공급 법칙 꼭 기억하시고. 근데 이거를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전달력이 훨씬 더 높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칙에 대한 논리를 그림으로 구현하자.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공급 곡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공급선 그릴 때 경제학적인 약속이 있어요. 종축에다가 가격을 잡았어요. 종축에다, 수직축에다가. 횡축에다가 공급량을 잡았어요. 그대로 표현하면은 가격이 P0 상태에서 공급량이 Q0였더라. 가격이 P2로 상승했다. 그럼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 공급량은 Q2로 증가한다. 이때 대응하는 점 A점, B점이라 그럴까요?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공급량 어떻다고요? Q2, Q1으로 줄어들었다. 이거 C점이라 그럴까? 그럼 세 가지 가격에 대응하는 세 가지 공급량을 나타낸 점을 좌표에 찍으면은 A, B, C가 찍혀요. 이건 점이잖아. 점을 뭘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선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점의 연속이죠. 그래서 이 A, B, C를 쭉 연결시켜 보면은 이 서플라이 커브라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공급선 모양, 그래서 무슨 모양이다? 얘를 상향하는 형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공곡선의 모양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 강의 수업할 때는요, 뭐 자세하게 하기 힘드니까 이 공급 법칙이하고, 공급 법칙 요 논리하고, 공급 곡선의 모양이 우상향이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요거는 공급량이 변한 것이 뭐에서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잖아. 그럼 이게 똑같은 흐름이야. 그럼 일단은 불변이라고 가정했던 가격의 요소도 여기다 공급량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에서 공급량이 변한 거하고 가격 말고 다른 요소가 영향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 있죠?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자는 거지. 그래서 수요량이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듯이 공급량이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를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자?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자. 해당재와 가격이죠. 그리고는 가격 말고 다른 요소가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러자고요? 공급의 변화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수요가 정리가 되면 공급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모양만 이제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량의 변화는 우리가 이제 보셨던 것처럼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를 지금 보시다시피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를 곡선상에 존재하는 뭐죠? 점들끼리 이렇게 이동해서 양의 변을 나타내죠.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의 변해서 공급량의 변한 거를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내는 거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급이 변화가 되려면은 요거는 가격은 일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계속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상향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가격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소가 변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시험에서 공급의 경우에 두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생산 요소 가격과 기술 수준이 왜 자주 나오냐면은 얘네들은 공급만 영향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만 영향 미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는 특히 두 가지가 자주 나오니까 두 가지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은 이 두 가지는 수요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 변했다. 그럼 수요를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답이 전혀 엉뚱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제품 가격은 그대로가 돼 있어요. 그대로인데 만약에 생산 요소가 생산비가 하락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격은 이제 10,000원짜리 그러는데 생산비가 점점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많이 팔수록 그 이윤을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10,000원에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았는데 그럼 팔수록 5,000원이 한 개당 5,000원씩 벌겠죠. 근데 10,000원은 그대로인데 가격 생산비가 5,000원이었던 것이 4,000원, 3,000원, 2,000원 계속 떨어져. 그러면은 팔수록 그만큼 이윤을 점점 더 많이 버니까 생산량이 늘어나겠지. 근데 이거는 가격이 그대로인데 다른 요소로 생산비가 하락해서 공급량이 늘어난 걸 나타내려면은 역시 곡선 자체가 공급이 이렇게 늘어났잖아.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으로 움직여서 표현하죠. 그래서 우측으로 움직인 거를 우리가 공급이 증가한 것이고 오히려 생산비가 늘어나면은 오히려 생산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공급량이 변했잖아요. 공급량이 변한 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원인은 뭐다? 해당 재화는 영향 미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해당 재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한 거야. 다른 요인이 변해서 공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으로 움직여서 양의 변을 나타내고 우리가 뭐라 그러자? 공급의 변화라고 하자. 근데 똑같아. 수요랑 똑같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우측 이동하면은 얘는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고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요소 중에 뭐 디테일하게 이건 하지 않겠지만은 방금 보셨던 생산 요소 가격과 기술 수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은 생산비가 높아졌으니까 공급이 감소하고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은 생산비가 저렴해졌으니까 공급이 증가하고요. 기술 수준은 상식이잖아요. 건축 기술 수준이 발달하면은 공급이 늘어나고요. 건축 기술이 퇴보하면은 공급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급만 변화시킨 대표적인 요소 두 가지는 잘 인식해 주시고 공급에도 다른 재와 가격에 영향 미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체재 보완제 공급면에서 지금 하지 마세요. 수요 쪽 위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급면에 대체재 보완제가 들어가면은 좀 지금 헷갈립니다. 우리는 이제 수요 위주로 보시고 공급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예상을 알고 계셔야 돼. 예상은 나중에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니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 아까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랬어요. 아직 오르기 전이야. 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는 아까 어떻게 표현했었죠? 수요는 증가한다 그랬어요.
왜? 소비자들은 오를 거로 예상되는 물건은 오르기 전에 미리 사려고 그래요.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볼까? 그럼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공급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급은 감소합니다. 왜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 가격의 지금 팔면은 10,000원에 파는데 한 달만 기다리면 이건 만약에 1억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안 팔아요. 그 물건을 다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물건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오른 다음에 팔기 위해서 지금 공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오르기 전에 미리 사려고 수요가 늘어나고요. 그럼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거 볼까? 가격 하락이 아까 수요에서 논했던 것처럼 수요는 어떻다? 감소해요. 하락이 예상되는 것을 소비자가 살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하락이 예상된다? 그럼 공급은 어떻게 됐다? 공급은 증가해요. 하락이 예상되는 물건을 부동산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게 고통이야. 계속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1년 전에는 10억이었는데 그 한 달 전에는 5억이었고 지금이 3억이야. 근데 앞으로 더 떠줄 걸 예상이 돼. 고통 그 자체예요.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물건을 시장에 막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이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은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소비자 공급자들이 그 같은 장에 대해서 행동하는 결과가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공급에 대한 기초예요. 그래서 수요는 조금 기초라 하더라도 책에 있는 내용은 이런 논리구나라고 한번 정밀하게 따지면서 한번 조사해 보시고 공급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그 수요 쪽에 대한 논리를 연습한다는 기분을 하시되 우리가 공급 법칙은 아시고 계셔야 돼. 공급은 좀 가격과 공급량이 뭐라고요? 같은 방에 움직인다. 가격 상승,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공급 감소. 공급 법칙이다. 공급 법칙을 구현한 것이 뭐다? 공급곡선이다.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고요? 우상형 형태를 갖는다. 이런 형태를 아시고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는 기본으로 아시고 이제 혹시나 더 한다 그러면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공급 변화 요소 중에 생산 요소 가격 기술 수준 이런 것이 공급만 미치는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급의 경우는 이제 가볍게 한번 보시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법칙과 곡선 모양과 이걸 해드린 이유가 이 소비자들이 있고 공급자들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두 시장이 만나야 돼요. 두 시장이 만나서 물건을 이제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 거래할 때 이제 소비자들은 되도록이면 싸게 사려고 그러고 공급자는 되도록 비싸게 팔려고 그래. 그래서 그럼 소비자하고 공급자들이 자기 주장을 만약에 굽히지 않잖아요. 물건이 거래가 안 돼요. 그럼 물건을 사고 팔려면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존중해야 되는데 그럼 만났을 때 이제 협상을 해야 돼요.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뭔가 조율을 해야 됩니다. 조율하는 과정 중에 그 합의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합의점을 두 가지를 합의해야 되는데 먼저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을 얼마나 할 것인지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결정되면은 거래하고자 하는 수량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는데 그 합의점을 경제학적으로 균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 균형에 대한 결정과 이동이 1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 부분도 시험에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정책론이라든가 시장론 같은 거 푸실 때 이 균형에 대한 이동을 모르시면은 문제가 계속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의 이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이번 5강에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했어요? 수요면에서 대체지 보완제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 6강에서 균형을 결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